예, 안녕하세요. 무스TV 서정구 대표입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드디어 새로운 한 해, 청룡의 해라고 그러죠. 그죠? 예, 어쨌든 청룡처럼 잘 우길승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방송을 할 겁니다. 무료 방송을 할 것이고요. 목이 조금 덜 풀린 상태로 괜찮습니다. 잘 들리는 걸로 확인됐고요. 주기적으로 방송을 계속 할 거니까요. 저희 무스TV 홈피에 접속을 하시면 제가 무료 방송을 언제 하는지 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무료 방송에 참가하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올해 한 해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장하는, 그리고 수익률이 상승하는 그런 좋은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반드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 사람들이 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코로나 백신의 역효과, 모더나나 화이자에서도 밝혔죠. 일부 좀 그 약으로 인해서免疫力이 떨어져서 조금 병의 정세가 조금 악화된다, 이런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일단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이제 거쳐왔고요. 위드 코로나라는 말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애프터 코로나라든지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지금 미국 시장의 금리 인하, 그죠? 금리 인상의 멈춤, 그리고 금리 인하의 시작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제는 인플레이션의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인플레이션의 효과가 진행이 되어 있고 경기는 침체가 되고 있고 물가는 상승한 채로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녹록지 않죠. 여러분들이 개인의 금전적 경제적 사정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힘든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IMF를 겪었고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던 우리나라의 국민의 근성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근성을 보여줄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올해는 성장하는,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방송이요, 1부 2부로 나누어질 겁니다. 그래서 1부 한 20-30분 정도 하다가 잠시 5분 10분 쉬었다가 또 2부 방송을 할 건데요. 1부는 일단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2024년,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끝나고 잠시 휴식 타임을 가졌다가 주식시장에, 이제 2024년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부 2부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무료 방송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지는 전혀 안 했습니다. 공지는 안 했고요. 이제부터는 공지를 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방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적극성, 열정이 있으신 분들 한해서 제가 방송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공지를 따로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 어쨌든 드디어 2024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부동산 시장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요,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부동산 가격들이 전국적으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침체기가 아니고 굉장히 하락을 했죠. 작게는 25%, 많게는 60%까지 하락한 그런 아파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아파트 가격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영끌,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투자한다, 이런 거는 절대로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되게 제가 싫어하는 뉘앙스가 강한데요. 어쨌든 그렇게 했던 젊은 세대들이 30대 또는 40대 또는 20대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완전히 온 재산을 끌어모으고 레버리지, 빚을 끌어모으고 해서 아파트를 취득했던 분들이 결국은 30%, 40%, 50% 가격이 떨어지니까 아파트 담보대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주택담보대출을 해서 돈을 다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끊임없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당연하죠. 빚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금리는 올라갔어요. 이자 부담은 늘어나고요. 이 자본 가격은, 즉 말하자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니까 멘붕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굉장히 악중고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어쨌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위기론에 대해서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부동산 시즌은 끝났다. 더 이상은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을 해서 부동산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까? 안 된다고. 자, 그런데 끊임없이 뭐 보란 듯이 뭐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물론 뭐 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쵸? 당연히 뭐 주택을 취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무리한 투자는 했어도 안 됐고, 또한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투자 목적으로 또 부동산을 취득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지나간 일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조금 뭐 전문 용어로 한번 좀 써볼까요? 자, 잠시. 자, 이렇게 해서 근래에 우리가 지금 이 코스피 시장이에요. 코스피 시장.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한번 보자니까요. 부동산 시장은 그럼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부동산 시장은. 자, 지금 보시는 화면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주택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보니까 2021년 기점으로 고점을 찍고 다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보이죠. 그죠? 전국도 있고 서울, 뭐 강남, 강북, 수도권, 그리고 전국. 이렇게 해서 부동산이 끊임없이 2022년도에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2023년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작년이죠. 작년 기준에서는 우리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작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일단은 떨어지는 하락 추세가 멈췄는데 이걸 가지고 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렇죠? 자, 그 이전의 가격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죠? 그 이전의 상황은 이렇게 떨어지셨습니다. 그죠? 마이너스로 계속 유지를 되다가 작년 6월 기점으로 다시 이제 안정세를 취하다가 상승을 했다고는 좀 보기는 힘들죠. 아무래도. 그죠? 0.2, 0.3 이런 식으로 퍼센트가 상승을 했으니까. 상승을 했다기보다는 이제는 하락이 멈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우리가 주식 이 투자에서 왜 갑자기 부동산을 가져오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주식시장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금이 몰려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당장에 있잖아요. 은행에 갚을 이자도 없는데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은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주식 시장은 선반영을 하고요. 부동산 시장은 후반영하는 차이점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지 않고는 주식시장이 절대로 안정을 찾을 수가 없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질 않아. 그러니까 부동산은 난 잘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의 이 부동산 가격이 동향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굉장히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이제는 상승을 했다기보다는 하락 추세가 멈췄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한 번 더 파동이 뭐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좀 다릅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요. 크게 하락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우리가 차트가 지금 요걸 위에서 이렇게 보여줬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이냐. 제가 뭐 신이 아닌 이상, 그죠? 신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 그러면, 자, 이런 식의 박스권 장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떨어지고 나서 박스권 장세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서 부동산 가격이 다소 상승하거나 다소 하락하거나, 그래서 이 박스권 장세에서 크게 이렇게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간단하게 아파트를 한 채 짓는다고, 아니 그냥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 주변 시세가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무조건적인 그런 주변 시세를 보고 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내가 건물을 짓는데 평당 500만원에 이 전원주택을 지었어요. 근데 100평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00평. 자, 100평인데 한 평당 500만원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건물 가격이 5억 정도 들어가겠죠. 그죠? 자, 5억 정도 들어간다. 그럼 그 5억 안에는 시공사의 마진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원가 플러스 마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가격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만약에 그 중에서 70%가 원가라고 한번 가정을 한다면
5억에 70%면 3억 5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3억 5천은 원가라는 거죠. 그리고 5억을 시행자로부터 청구를 하게 되면 시공사는 5억을 청구하고 원가 3억 5천을 제한 1억 5천이 마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엄청 떨어졌어요. 심하게는 60%까지 떨어졌고, 물론 그 안에는 거품이 제거가 된 것도 있을 겁니다. 거품이 그동안 올라서는 안 되는 그런 거품이 존재했을 거예요. 수요가 많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거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자그마치 40%에서 60%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마진은 제거가 되었다고 봐야 돼요. 일반적인 거품은 제거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50% 60% 떨어진 아파트는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기업의 시공사의 마진조차도 이제 소멸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즉 말하자면 지금 남아있는 가격대들이 물론 아파트마다 천차만별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는 원가율까지는 떨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전원주택을 하나 짓는데 기본적으로 원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억에서 원가가 3억 5천이고 이 포지션이 1억 5천이었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이제는 3억 5천대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 이하로는 떨어질 수가 없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더 이상 떨어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이렇게 한 번 더 우리 깨끗하게 이걸 지우고요. 한 번 더 빨간색으로 한번, 그죠? 눈에 잘 띄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어떻게 되느냐, 이 부동산 가격이 막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더 이상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라인, 데드라인까지 왔다는 거죠. 이 라인까지, 그죠? 이 라인까지 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더 이상 떨어지기에는 원가에 대한, 그죠? 그 금액까지는 이제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지기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을 그리면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뇌피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는 떨어지는 추세가 멈춰졌다.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는 바닥을 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표현은 다 아실 겁니다. 자, 바닥을 잡았다.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는 하방 경직성이라고 합니다. 하방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일정한 구간까지는 유사한 금액까지는 떨어지더라도 그 이상은 떨어지지 않는, 떨어지는 추세가 점점 줄어드는, 이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방 경직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하방 경직성이 이제는 왔다,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FOMC의 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그런 자료들도 이 모든 것에 대한 힌트를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더 이상은 우리가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방 경직이 왔다, 떨어지는 추세가 점점 이제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말을 하면 이게 이제는 이것은 드디어 이제는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구간이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박스권 구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겠죠. 다 마찬가지겠지만 주식시장의 안정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함께 해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붕괴가 되었는데 어떻게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겠어요?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이 대출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런데 금리도 올랐고 건물 가격은, 주택 가격은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 금리가 올랐으니까 원금 상환이 문제가 아니라 이자 내기에도 굉장히 이제는 급급하다. 지금 이제 PF 뭐 대출이에요. 한 6% 7%대래요. 그럼 5억을 대출했다 그러면 3억이잖아요. 그죠? 5억을 대출했다 3억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자, 그 아파트 가격이 뭐 7억대인데 5억을 대출했다. 근데 7%다. 대출이. 아니면 6%라고 할까요? 그럼 1년에 3천만 원이 이자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250만 원이 이자로 나가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직장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도 넘어지고 자영업자도 넘어지고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론 매달 250만 원씩 꼬박꼬박 넣어야 돼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거기에 기부담했던 이자 부담금은 충분히 초과해서 어떻게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산 거죠. 그러면 그동안 집행했던 이자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세이브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져왔던 거죠. 물론 그 안에는 주거의 안정도 목적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렇지가 우리가 예상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질 않았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작년부터, 최소한 작년부터는요, 이걸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이 많을 건데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현혹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안 들립니까, 여러분? 목소리가 안 들리나요? 다른 분 목소리 들리시는 분, 들리면 숫자 1 좀 치줄까요? 들린다고 하시는데 우리 예, 한번 조작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다 들린다고 하시네요. 자,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요즘 문제가 됐던 게 있죠. 태형건설, 그죠? 태형건설. 태형건설이 뭐 우리가 화의 신청을 했다,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워크아웃은 채권자가 기업을 관리를 하는 차원이고요. 법정 관리는 제3자가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즉 말하자면 기업이 문제가 있을 때 워크아웃은요, 채권단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뭘 그렇다고 해서 경영을 100% 지배하지는 않겠지만 기존 경영진과 채권단의 감시하에 경영을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워크아웃이에요. 근데 법정 관리가 들어가면요, 제3자가 들어옵니다. 채권자도 무시하고요. 법원에서 정하는 제3자가 등장을 하거나 기존 경영자가 경영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 그러면 기존 경영자가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 경영자와 법원에서 지정하는 제3자가 함께 기업을 경영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워크아웃은 채권자들이 주로 이렇게 경영에 참가해서 감사 기능을 하면서 같이 경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채권자는 대부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금융기관이죠. 그렇죠? 우리 기업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주 채권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업에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는 반대적으로 채무자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채권자들은 금융기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발령을 내리고요, 관리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경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기존 경영자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경영은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워크아웃이 태형건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태형건설은 채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1조 3,007억이라고 그러고요, PF 보증 채무가 19조 정도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그 중에서 우발 채무 9조 5천억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이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뭐냐면 여러분들 먼저 PF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PF. 자, PF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까지 하면 좀 시간이 조금 길어지겠는데, 그죠? 자, PF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건 누가 하느냐면 건물 시행자가 하는 겁니다. 시공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시행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프로젝트 파이낸싱. 예를 들어서 시행자라는 것은 아파트를 갖다가 짓겠다. 그러면 그 아파트 주인이 될 사람들, 그죠? 그러면 시공사는 건설회사예요. 그러면 아파트 주인이, 야, 너희들 여기에 아파트 지어봐 라고 다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행자는 시공사한테 대금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자는 뭐예요? 이 아파트를 다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 수익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분양 수익을 어떻게 됩니까? 시공사한테 대금을 지급하고 잔액은 자기들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행자는 그렇게 할 거니,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으니 은행 니는 대출을 해주라, 나한테. 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행자가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건설을 시작을 합니다. 시공사에서 대금을 지급을 하면서 이제 시공을 해요, 건설회사가.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요건이 뭘까요? 이 시행자는 반드시 미분양 사태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분양이 100% 완료가 돼야 되는 거죠. 왜? PF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걸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시공사한테 돈을 줄 거예요. 돈을 줄 건데 나중에 분양이 다 되질 않으면 줄 돈이 부족해질 수 있죠. 그죠? 그러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행자는 시공사한테 돈을 대금을 지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PF는 시행자가 진행을 한다. 자, 그런데 태형건설은 시행자가 아니었어요. 시공사예요. 시공사. 건설회사거든요. 건물을 짓고 시행자로부터 대금을 받는 시공사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시행자가 PF 대출을 할 때요, PF 대출을 할 때 보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대출은 시행자가 한단 말이에요. PF 대출을 하면 시행자가 대출을 하는데, 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보증인을 세워라. 그 보증인이 바로 시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PF에 대한 보증 채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공사 태형건설이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에요. 보증을 서는 거죠, 대신. 그런데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시행자는 수익이 없죠. 그런데 그래서 시행자는 PF 대출을 했으니까 대금을 갚아야 되는데 대금을 갚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갚아야 됩니까? 바로 시공사인 태영건설이 갚아야 되는 거죠. 그 금액이 지금 19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19조고요. 그 중에서 그 9조 5천억 정도가 우발 채무다. 즉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말이 맞는지 뭐 경영진이 하는 말과요. 일반 금융기관 기사에서 나오는 말들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태영건설이 실질적으로 현재 본인들이 대출한 금액이 별도로 1조 3천억 정도가 있다.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영건설이 사건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시행자가 분양이 안 되면 결국은 고스란히 거기에 대한 보증은 누가 쓰고 있다고요? 바로 PF 대출에 대한 보증은 시공사가 지고 있다. 그래서 시행자가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면 시공사도 그 대금에 대해서 보증을 썼으니 그 돈을 대신 갚아야 되는 경우의 수가 올 수가 있다. 예, 이런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발 채무라고 합니다. 발생할 부채가 될 수도, 내 부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발 채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태영건설의 기점으로 해서 뭐 롯데건설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말들이 지금 뭐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영건설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 예, 이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이왕 우리가 태영건설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죠? 태영건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태영건설은 일단 주주가요. 주주가 누구냐면 TY홀딩스입니다. TY홀딩스 한번 볼까요? 자, 주주가 그렇죠? 여기에 TY홀딩스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왜 지금 SBS가 말이 나오냐면 태영건설하고 SBS가 무슨 상관이냐? 이 TY홀딩스가 SBS의 지분을 대략 한 37%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SBS 그 안에도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고 한번 볼까요? 나중에 TY홀딩스 회사 잠시 주주 관계회사 현황을 한번 볼게요. TY홀딩스가 거론되는 것은 대주주이기 때문이죠. 49.78. TY홀딩스 외 특수관계자들이 총 지분을 49.78% 들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세요. 제 건설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시장이 안정이 안 되면 주식시장에 영향을 100% 미친다.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태영건설, 근데요, 태영건설이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영건설이 회사가 나쁘지가 않아요. 재무제표가 볼까요? 2조 2천억, 2조 7천억, 2조 6천억, 올해는 2023년 작년이죠. 이젠 3조 3천억을 매출하고요. 영업이익이 요렇게 1200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797억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건설회사 지금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늘 말했지 않습니까? 왜 저는 건설회사를 추천하지 않느냐면, 종목을 추천하지 않느냐면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뭐냐? 바로 이 건설회사는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요 부채 비율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아무리 건설사라 하더라도 이 부채 비율이 250%로 초과하는 기업은 투자를 자제해야 된다. 아무리 높아도 250%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내가 투자했던 건설회사가 뭐 이런 경우에 뭐 직면할지 안 할지 그것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3년 4년 전부터 부채 비율이 거의 500%에 육박했습니다. 거의,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건설회사를 추천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채가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안 봐도 뻔하죠. 뭐 부채가 많으면요, 내려가면 ROA와 ROA 갭이 엄청 큽니다. 여기 볼까요?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아이고, 이게 지워지지가 않고. 자, ROA가 자산 이익률이죠. 이거는 자본 이익률입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이제 ROA 옆으로 좀 더 꺼야 되겠네요. ROA가 지금 나와 있는 수치가요. 올해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작년 기준으로 2023년에 1.7입니다. 이게 1.7인데 ROE는 11.76이죠. 무려 10배 차이가 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채가 많은 기업은요, ROA와 ROE의 갭이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왜? ROA는 자산 대 이익률이고요, 요거는 자본 대 이익률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부채를 많이 안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채가 많으면, 그죠? 부채 비율을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부채 비율을 보셔도 되고요. 부채가 많으면 ROA와 ROE의
어떤 갭은요 엄청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ROA와 ROA 갭이 차이가 너무 많다 했을 때는 그 회사는 안 봐도 뻔합니다. 부채 비율이 천정부지로 올라와 있는 기업입니다. 위험을 안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리스크를 왜 우리가 감내하면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다른 기업, 좋은 기업도 되게 많은데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 주 또 뭐 화요일쯤 또는 목요일 계속해서 무료 방송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다음 주에는 2024년이 어떤 기업군에 우리가 주목을 해라. 그걸 4개로 나눠서 계속 점차적으로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무료 방송을 할 거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왜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굳이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건설회사에 투자를 해서 뭐 수익을 기대하느냐. 저는 그게 사실 좀 의문입니다. 첫 번째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투자, 두 번째도 안전한 투자, 세 번째도 안전한 투자를 기본으로 한 수익의 극대화를 노리셔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에 다시 뭐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예, 올라도 상관없어요. 내려도 상관없어요. 저는 투자하지 않을 거니까요. 예, 건설회사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좋은 기업들이 엄청 많은데. 예, 아까 TY라고 했습니까? TY. TY 홀딩스죠? 홀딩스 아닌가요? 예. Y 홀딩스 한번 볼까요? TY 홀딩스. 자, 이게 왜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1부를 마칠게요. TY 홀딩스는 왜 지금 이 태영건설에서 나오느냐? 대주주죠, 대주주. 근데 SBS가 왜 나오느냐면 여러분들 보면 여기 나와야 되는데 나오네요. 보세요. TY 홀딩스의 SBS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요. SBS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37% 가량 보유를 하고 있어. 완전 대주주죠. SBS 미디어넷도 91.6%. 그러니까 SBS 관련되어 있는 거의 뭐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BS 지분을 팔아서라도 어떻게 해라? 이 기업의 지금 안고 있는 이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확보를 해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니까 SBS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SBS 언론사가 다른데 팔릴 수 있다. 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TY 홀딩스가 그걸 팔아서 어떻게 태영건설에 투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예, 이런 차원입니다. 앞으로 기초가 주목되는 것은 기업이 법정관리 들어가거나 또는 화의 신청을 하든 또는 워크아웃을 들어가든 산업은행에서는 또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산업은행이 어떤 식으로 나와서 자본을 확보해서 기업을 유지를 시켜주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산업은행의 발표를 많은 주주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많은 소액주주님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또는 안정적인 주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나 또는 이 경영진들은 반드시 자기의 살을 깎아서라도 기업을 갱생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제가 경영진을 몰아세우는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우리 소액주주님들이 가장 소중하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한 번 더 반복을 할게요. 크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주식시장도 안정될 수 없다는 거. 요거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요.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커플링입니다. 디커플링이 아니에요. 미국의 금리 상승은 우리나라의 금리 상승을 이끌 수밖에 없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는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를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입, 교역, 무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금리가 환율과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하방 경직성의 부동산 시장 가격이 하방 경직성을 가질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지 쿡 하고 크게 떨어지는 그런 경우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크게 상승을 하는 경우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요. 바닥에서 안정권을 잡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